기분이 아주 나빴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 인내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돈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실패자, 사기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주 익숙한 기분이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마다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곤 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았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겉보기에 난데없이 인내심 없는 괴물이 깨어나 다시 난동을 부렸다. 수치심을 느끼고 또다시 맹세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인내심이 없다고 확신하고 절망에 빠져 포기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행히도 도움을 주는 책과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나의 행동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고 말이다. 자각은 우리를 배움으로 이끈다. 즉, 인내심을 키우는 방법은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상황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늘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료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딱딱거리고 전화 상대방에게 눈을 치켜들 것이다. 불만에 가득 차서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바닥에 떨어진 양말 한 짝에 소란을 피울 것이다. 문제는 인내심을 잃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내심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완벽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가? 우리는 의지력으로 선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수치심과 죄책감만 남긴 채 배움을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인내심이 폭발한 상황 속에 참기 힘든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면 다음번에는 문제를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점이 참기 힘들었는가 자문해보자. 참고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 누군가를 참기 힘들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그런 경우였다. 성인이 된 그의 아들은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마다 인내심을 잃었다. 그 사람이 내가 외면했던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 이를 투사라고 부른다. 내가 밀어낸 모습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편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면 나는 돈 걱정을 많이 하고 남편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나를 화나게 만든 것은 돈에 대한 그의 태평무사한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에 대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러한 인식이 내가 돈 문제에 대해 냉정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 조바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덜해졌다는 것이다. 실패자라고 느끼는 것과 배울 게 있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는 고착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조바심의 버튼이 눌리면 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이런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에서 웨인 다이어 박사는 마라톤 시합에 나가기 위해 그리스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일을 소개한다. 비행기가 뉴욕에서 8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됐을 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단 한 사람, 80살이 넘은 자그마한 체구의 그리스인 노부인은 아주 평화롭게 아무런 당황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내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보니 노부인의 자리는 다이어 박사의 건너편이었다. 노부인은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지만 이후 13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불평을 하지도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탑승구역에 있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출발한 지 22시간 만에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노부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으며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2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검은 옷을 입은 그 자그마한 그리스 노부인을 떠올리고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검은 옷을 입은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진리를 알고 있었다. 기다림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가르침을 어렵게 배웠다. 예전에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했는데 그게 정말 싫었다. 무엇보다도 여행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항 셔틀을 타려고 기다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내리려고 기다리고 렌터카를 빌리려고 기다리고 최근에 남편이 나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왜 그렇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지 물었다. 데이비드 베일리 하네드의 책 인내심, 우리가 세상을 기다리는 방법을 읽기 전까지는 나도 남편이 한 질문의 답을 몰랐다. 책에서 그는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 시대에 대해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었다. 기다림은 인간의 삶의 핵심이자 중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돌발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진보는 기다려야 할 필요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의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았다. 사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하네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단 나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림을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날씨, 전염병이 끝날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떠난 바다에서 돌아오기를 늘 기다려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점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뿐이다.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다.